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281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위험과 수익에서는 시험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위험의 관리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288페이지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수익률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 수익률 간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 둘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이런 것들을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투자를 않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281페이지 먼저 위험을 보도록 합니다. 자, 위험이란 얘기가 나오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위험 그러면 손해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투자에서 위험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즉 내가 예측한 것과 다른 것이 나올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뭐가 내가 예측한 대로 반드시 실현된다, 그러면 위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내가 예측값이 기대 수익률 또는 평균을 내가 예측하고 어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나오겠어 라고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가 시간이, 투자가 종료가 됐을 때 그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대로 항상 어느 경우에나 그게 10%가 실현이 된다면 위험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10%보다 더 나오거나 아니면 10%보다 덜 나오거나 내가 예측한 그 평균값에서 다른 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에서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것이 분산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나 분산이라는 것은 평균값에서 얼마나 어떤 변수가 얼마나 떨어진 것이 값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는데요.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해 버리면 분산은 항상 플러스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가 제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험은 분산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때 그 분산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산이 제로다 그러면 위험이 없다. 즉 예측한 대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81페이지 거기에 위험의 의의가 거기 첫 번째 줄에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즉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한다. 요걸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이니까요. 위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전통적으로 위험을 얘기를 할 때, 분류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상 위험,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이제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이제 경영상 이제 생기는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제 운영 위험 같은 경우는 CEO가 교체된달지 아니면 근로자가 파업한달지 이런 개별 기업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시장 위험, 위치 위험 이런 것들은 시장 위험 특히 이제 시장 위험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시장에 참여,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 시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체계적 위험이 되겠어요. 이것들은 개별적 위험과는 좀 달리 시장 전체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상대적 위치가 이제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 상대적 위치가 변하죠. 이런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보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요거는 이제 이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즉 부채를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렛대 효과나 또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니까요. 그런 레버리지 효과나 또는 파산의 위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이자나 이런 부담이 상환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파산의 위험이나 또는 타인 자본을 쓰게 되면 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내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렛대 효과나 또는 파산의 위험 이런 것들을 타인 자본을 씀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금융적 위험은 부채, 즉 타인 자본을 썼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법률적 위험은 법적 환경이 변화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위험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 위험은 시장 이자율이 변동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이자율 또는 인플레 위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겠죠. 요건 이제 인플레 위험이다. 그러면 요건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바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라고 하기 때문에 이자율과 관련돼서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이런 것들로 이 구매력이 변동되는 이런 것들을 인플레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인플레 위험과 뭐 이자율 위험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구분한다면 이자율 변동으로 생기는 위험은 이자율 위험이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생기는 위험은 이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유동성이란 말은 현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위험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그 부동산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이니까 그 실물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발생하는 불확실성, 즉 내가 물건을 내놨는데 안 팔릴 가능성 또는 그 물건이 내가 예측한 값보다 훨씬 싸게 또는 훨씬 비싸게 팔릴 가능성 이런 것들이죠. 내가 예측한 그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위험을 유동성 위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물건을 팔려고 처분하려고 내놨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들을 유동성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종류 5가지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말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인플레 위험은 물가 상승으로 생기는 위험이다. 요거는 현금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이다. 요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8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투자의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수익률이다. 그러면 수익률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율로 끝나는 용어들은요. 율로 끝나는 용어들은 분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뭐냐 그러면 수익을 구하려는 율이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율 앞에 수익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게 구하려는 것이 분자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이 분자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수익자 앞에는 순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순수익이다. 이렇게 순수익이 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요 분모가 뭐겠느냐? 요 분모를 찾으시면 되겠죠. 순수익과 상대적 개념이 우리가 이제 찾으시면 되겠죠. 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의 상대적인 개념은 투자액입니다. 그래서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또는 순수익의 비율, 이것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수익률을 딱 봤을 때 분자를 짐작할 수가 있다. 분자는 그냥 요 앞에, 율 앞에 있는 것이 분자예요. 즉 수익률은 수익을 구하려는 율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분자로 올라간다. 그럼 수익이 왜 나오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율이나 비율이나 지수나 계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것이 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 앞에 있는 거, 지수 앞에 있는 거, 계수 앞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구하려는 것이니까 구하려는 것이 분자로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서 분자를 딱 이름만 보면 분자가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액,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수익률의 종류는요, 수익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사전에 결정되는 수익률, 사후에 결정되는 수익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전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돼 있는 이런 수익률, 이건 이제 투자를 해야 나오는 투자 결과로서 나오는 수익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고요. 또 사전 수익률 다시 두 개로 쪼개면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고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 사후 수익률은요, 실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수익률은 기대와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수익률이 바로 사전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우리가 이제 미리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수익률이고요. 사후 수익률은 투자 결과, 투자 기간이 다 종료돼야 실현되는 이제 그런 실제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는 285페이지에 실현 수익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사후 수익률 또는 실제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 투자의 결과로서 투자가 종료된 시점에서 전부 계산해내는 그런 수익률이 사후 수익률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는 사후 수익률은 알 수도 없고 이것은 고려할 수도 없는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즉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필요가 전혀 없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러면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사전 수익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뭐냐라고 했더니, 기대 수익률은요, 요거는 어떤 투자대, A라는 투자대안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투자대안으로부터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수익률을 바로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내부에서 딱 결정되는 내부 수익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로 보면 283페이지에 기대 수익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서 계산한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전 수익률, 그리고 이제 예상 수익률, 내부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 수익률이나 사전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그 A라는 투자대안에 갑돌이가 투자하든 을돌이가 투자하든 병돌이가 투자하든 그 A라는 투자대안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골고루 언제나 동등한 수익률을 준다. 그 수익률이 바로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A에다 투자하면 무조건 20%는 나와. 그러면 그것은 누구라도 다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 객관적인 수익률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고, 이런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A라는 부동산 내부에서 딱 결정이 되면 그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수익률이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요구 수익률은 뭐냐? 말 그대로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투자자가 사람마다 욕심이 틀리고요. 어떤 이 기대의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자의 주관적인 수익률이면서 요거는 최소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A라는 투자 대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투자하려면 그 투자 대안이 나한테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30% 이상 되지 않으면 투자 않겠어 라는 최소 수익률이 30%다 라고 하면 A가 20% 준다. 그러면 20%짜리 투자 안 해.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A가 40% 준다. 그러면 30% 더 줘. 그러면 내가 A에다 투자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수익률이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수익률이다. 그래서 최소 수익률, 필수 수익률, 그리고 주관적인 수익률이라 그랬죠. 주관적인 수익률. 그리고 이런 요구 수익률은 이 외부에서 결정되는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아니라 외부 수익률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라는 투자 대안에 투자하면 요게 A는 20%를 준대요. 근데 내가 B나 C를 알고 있다. 그러면 B나 C를 알고 있으면 B가 30% 주고요. C는 15% 준대요. 그러면 갑돌이는 B라는 투자 대안을 알고 있고요. 을돌이는 B를 모르고요. C밖에 몰라요. 그러면 을돌이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게 15%짜리를 알고 있어. 그래서 평소에 15%짜리에다가 C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A라는 투자 대안이 또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을돌이 같은 경우는 나는 15% 이상 되면 투자하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겠죠. 최소 수익률을, 마지노선을 15%. 왜냐하면 15% 주는 것을 내가 평소에 투자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15%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가 더 준다. 그러면 을돌이는 이 A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갑돌이는 어떻습니까? 갑돌이는 평소 B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30%짜리 수익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돌이는 15% 이상 되니까 20%짜리에 투자하지만 갑돌이는 30%짜리를 알고 있는데 A라는 투자 대안을 들고 와서 여기에다 투자해볼래? 20% 줄 테니까 그러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죠. 나는 여기다 투자 안 해도 다른 데다 투자하면 30%를 얻을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비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결정되는 수익률이요. 이 부동산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부동산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B나 C 이런 외부에서 결정되는 거기가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필수 수익률이. 그래서 기회비용이고 자본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거는 자, 일단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인 수익률이고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투자 대안을 요거를 토지와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을 내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내부에서 딱 결정돼서 나오는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 이놈들이 내부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20%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나 요구 수익률은 이 내부 수익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내가 B나 C라는 다른 이 부동산 A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결정되는 그런 외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갑돌이나 을돌이나 병돌이나 이렇게 각 사람마다, 각 투자자마다 전부 주관적으로 다른 수익률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다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다 또는 자본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서 누가 크면 투자를 하는 것이냐, 요거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서 누가 더 크면 투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기대하고 요구를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기대하고 요구를 봤을 때 그때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285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기대 수익률이 20%래요. 그러면 나는 10% 이상 되면 투자하겠어. 투자자들의 생각이 시장에서 그 대부분 시장의 참여자들이 10% 정도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A라는 투자 대안이 20%를 준대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를 채택한다라는 것이죠. 채택한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막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시장에서 가격이 막 올라요. 즉 기대 수익률과 이제 투자액과 수익의 관계에서 봤을 때 수익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요. 자, P는 자, R은 P분의, 요게 이제 R이고요. R은 P분의 순이익이죠. 그리고 P는 R분의 순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 수익률은요, 여기서, 기대 수익률, 요게 R이죠. R은 시장가치 P분의 순이익이 될 거예요. PR 하면 순이익 나온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 20%였었어요. 100원 투자하면 20원의 순이익이 나온대요. 그런데 투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되죠. 자, 요거에 수요가 증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이게 100원 투자해서 20원의 수익이 나왔었죠. 그래야 100원 투자해서 20원의 수익이 나왔는데요. 그래야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20%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원으로 올랐어요. 가격이 200원으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2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0분의 20이니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지냐? 요게 요구 수익률하고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하고 같아질 때까지 10% 될 때까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면 이때 시장에서 투자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 균형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도 올라가지, 시장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정이 된다. 그래서 투자 균형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거꾸로, 자, 두 번째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고요. 기대 수익률이 5%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B라는 투자 대안이 있는데 B라는 투자 대안은 5%만 준대요. 그러면 이때는 요구 수익률이 나는 10% 이상 돼야 투자하겠어라고 했는데 5%밖에 안 주니까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한다, 투자를 기각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수요가 자꾸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거꾸로 가격도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00원 투자해서 5원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R이죠. 그러면 5%잖아요. 예, 수익률이. 그런데 가격이 점점 내려왔어요. 가격이 점점 내려와서 이게 50원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50원분의 5원. 그러면 R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자꾸 작아지게 되면, 가격이 자꾸 작아지게 되면 그때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서 기대하고 요구가 같아지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10%면 이것도 10% 돼서 딱 안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투자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 기대하고 요구가 다를 때, 즉 투자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이 시장에서 투자 균형을 찾아가느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여기서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대하고 요구가 다를 때는 기대의 수익률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요 기대의 수익률을 변동시키는 것이지 요구 수익률을 바꾸는 거 아니죠. 요구 수익률은 10% 가만히 있었죠. 여기도 10%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서 투자 균형을 이룬 겁니다.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 수익률 283페이지,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뭐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관적이고요. 각 사람마다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각 사람마다 틀리다 그래서 요게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냥 지가 멋대로 아무거나 막 요구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수익률 자체도 이 기준이 있어서 가장 작은 요구 수익률은 뭐냐? 그러면 무위험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위험률은요, 요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이 없는, 무위험이니까요. 그런 무위험 수익률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수익률인데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럼 무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채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국채에다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리. 그러면 국채에다가 내가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채권 하나 샀어요. 이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그럼 국채는요. 자, 3년짜리 국채를 샀다. 그러면 3년짜리 국채가 3%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3년이 딱 지나면 무조건 3% 수익 이자율을 내가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은 국가는 약속한 대로 만약에 뭐 국가가 뭐 재정이 나빠서 뭐 경제가 나빠서 뭐 2.9%만 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그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채금리는 위험이 없는 자산이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실현되는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간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은요, 순수한 시간 가치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실현되는 그런 금리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투자하는 시점이 같다 하면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한 수익률이다, 금리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투자 시점이 같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의 국채 금리가 2%였었다, 2.0%였다. 뭐 오늘 투자한 사람들은 다 무위험률이 2.0%인 거예요. 근데 내일은요?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변동하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매일 변동한다라는 거죠. 매일 변동한다. 스스로는 매일 변동해요. 그러면 오늘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든 무위험률이 다 2%예요. 그러나 내일은 2.1%로 국채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내일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부 2.1%인 거예요. 자, 어제 투자한 사람들이 1.9%였다. 그럼 어제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1.9% 이게 되겠지만 내일 투자한 사람들은 2.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변동하면서도 투자 시점이 같다면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위험률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요 무위험률, 그러니까 위험이 요구 수익률 중에서 가장 위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바로 무위험률이죠. 그래서 무위험률은요,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요구하는 가장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러면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제 위험에 대한 할증을 하는 것이죠.
위험에 대한 할증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위험 할증률이 위험이 크면 그만큼 할증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위험은요, 우리가 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 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위험의 종류는요, 저렇게 사금법인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요게 이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의 종류인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체계적 위험은요. 요거는 체계적 위험 그러면 시장 체계적인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아니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나 투자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요. 절대 시장에서 내가 분산 투자를 여러 군데다가 골고루 투자해도 이 모든 투자 대안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절대 구조적인 위험이 시장 구조적인 위험이니까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비체계적인 위험은요, 개별 기업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운영 위험, 즉 파업이나 CEO의 교체나 또는 불량품의 그런 거, 개별 기업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위험 또는 개별 투자 자산에 독특하게 발생하는 위험, 그런 위험들은요 비체계적인 위험이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개별 투자를 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요거는 피할 수가 있는 위험이고요. 요거는 분산 투자를 해도 어떤 투자 기법을 써도 피해갈 수가 없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요. 요거는 분산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언제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위험. 그게 무슨 위험이라 그랬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요,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계적 위험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감수하고 가야 되겠죠. 감수해야 되니까 이 감수하는 대가로서 내가 이 체계적 위험은 어차피 내가 어떤 기법을 써도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내 감수하는 대가로서 네가 뭔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 체계적 위험을 떠안고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에 대한 수익으로서 많이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대가, 어차피 피해갈 수가 없는 위험이니까 그것을 감수하는 대가로서 수익이라도 많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익률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구 수익률을 이 체계적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서 요구하게 되는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때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크면 그에 대한 위험 할증률도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위험 할증률이 커지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그러니까 위험과 요구 수익률, 위험과 수익은 서로 수익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 위험이 크면 수익을 많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때의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 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크면 수익을 많이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을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고요. 이거 이제 누구에게나 투자 시점이 같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이라는 것은 요거는 체계적 위험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서 사람마다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요구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주관적이라서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위험을 1만큼 감수하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만큼의 수익을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만큼, 어떤 사람은 3만큼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은 사람마다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슨 예상
예상 인플레이율 이런 게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까지 다 포함해서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위험 조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위험 조정률. 그래서 위험 조정률이 바로 뭐냐? 요구 수익률이에요. 근데 위험 조정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기 때문에 요 위험 조정률과 위험 할증률은 좀 다릅니다. 위험 조정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무위험률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 조정률보다는 무위험률이 빠진 것이니까 조금 작은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28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비체계적 위험은요. 비체계적 위험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요구 수익률에 반영이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반영이 되는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만 반영이 되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요구 수익률에 반영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요거 꼭 암기를 해두세요. B는 피할 수 있다. B는 우산서도 피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B는 피할 수 있는 거죠. 천마 밑에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B는 피할 수 있다. 이걸 꼭 암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2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86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투자 가치와 자, 여기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나오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투자 가치는요,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고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예요. 네, P는 R분의 순이익이에요. R분의 순이익. 여기도 역시 P는 R분의 순이익이다라는 것이죠. 뭐 공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게 틀려요. 요 부분이 틀리다라는 거죠. 요 부분이 각각 틀립니다. 투자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가치다라는 것이고요. 주관적 가치. 그 다음에 요거는 객관적 가치입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이 있는데 자, 요 물건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게 10억에 나왔다. 그러면 10억을 주면 누구라도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이게 바로 시장 가치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갑돌이나 을돌이가 이 물건을 봤을 때 각각 생각하는 가치. 갑돌이는 이거 한 20억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을돌이는 저게 무슨 10억에 나왔지만 저게 무슨 10억씩이나 해? 5억밖에 안 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각각 주관적인 가치가 바로 투자 가치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요,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고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다. 자, 그러면 이때 주관적인 가치를 하는 이 계산하는 R은 뭐냐? 주관적인 수익률인 바로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이게 투자 가치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겠어요? 객관적인 가치를 구하는 수익률은 객관적인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로 나눠주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투자 가치가 크냐 시장 가치가 크냐 요거에 따라서 투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장 가치는 10억인데요. 갑돌이는요. 갑돌이 입장에서 보면 갑돌이의 투자 가치는 이거죠. 그러면 갑돌이의 투자 가치는 20억이고요. 시장 가치는 얼마예요? 시장 가치는 10억이죠. 그러니까 갑돌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큽니다. 이러면 갑돌이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거 내가 볼 때는 한 20억의 값어치는 있는데 저게 10억에 나와서 그러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을돌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오히려 큰 거죠. 시장 가치가 오히려 커요. 즉 그래서 이게 시장에 10억에 나왔는데 저게 무슨 10억씩이나 해. 내가 볼 때는 한 5억밖에 안 하겠는 걸.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그랬죠? 요거는 투자를 한다. 즉 나는 10% 되면 투자하겠어. 근데 기대 수익률이 20% 준다. 그러면 투자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봤을 때도 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봤을 때도 이렇게 크면 투자한다 그랬죠? 반대면 투자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 그래서 이걸 묶어서 암기를 하실 때 어떻게 암기를 하시느냐? 네,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죠. 투자 가치,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가 크면 투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기가 크면 투자.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이게 안 잊어버려요. 자꾸 이거 잊어버려가지고 저도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이거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투기가 크면 투자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니까 편하게 여기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28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은요. 위험의 처리 방법 또는 관리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는 관리하느냐 이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위험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보수적 예측 방법, 뭐 위험 조정률 조정 방법, 민감도 분석, 위험의 전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위험을 축소 또는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위험을 축소 또는 통제하는 방법이 또 한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수적 예측 방법. 보수적 예측 방법. 두 번째로는 위험 조정률 조정 방법. 위험 조정률 조정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민감도 분석 방법. 민감도 분석.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 분산 결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이죠.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켜 버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288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 있다. 주식과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 안 해버리는 거죠. 주식은 좀 위험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고려할 때는요. 근데 자,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고려한다. 예금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다 투자 안 하고요. 예금만 투자하겠죠. 안전한 거에만. 그러니까 좀 위험한 것들은 다 제외시켜 버리는 방법이죠. 자, 만약에 이게 예금뿐만 아니라 국채까지도 고려한다.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예금까지도 안 해요. 그래서 오로지 국채,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그런 게 돼버리겠죠. 그럼 이제 투자라는 것이 원래 위험을 내가 부담함으로써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가 투자인데요. 이게 위험한 투자는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린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켜버리는 것이고요. 자,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냐?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죠. 위험이 있는 자산을 내가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놈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버린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물가 연동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이나
보험이나 하청 이런 것들도 위험을 떠넘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험을 보유한다. 위험을 보유하고 간다. 그건 이제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충당금을 설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될 어떤 비용을 미리미리 조금씩 대비해서 이게 대비해서 뭐 이렇게 들어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뒤에 여행을 가야 된다. 근데 여행 경비가 한 100만 원 든다.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충당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그게 가야 될 때가 되면 그걸 깨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위험을 내가 떠안고 가는 거죠. 앞으로 발생될 위험을 내가 떠안고 간다. 이런 얘기고요. 자, 위험을 축소 통제하는 방법 중에서 보호수 예측 방법, 위험 조정률 조정 방법, 민감도 분석, 평균 분석 결정법,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보호수 예측 방법은 이런 것이죠. 자, 보호수라는 얘기는요, 안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을 이 고려를 할 때 어디다 투자할까 이렇게 고려를 할 때 최대 수익률과 최소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자, A는요 최대 100%에서 수익률이 0%까지 나온대요. 근데 B는요 최대 20%에서 최소 10%까지 나온대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고민을 좀 하겠죠. A에다 투자하게 되면 최대 100%에서 최소 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A에다 투자하게 되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요. 적게 나올 때는 적게 나오죠. 근데 B에다 투자하게 되면 많이 나올 때 해봐야 20%까지 나오고요. 적게 나와도 그래도 최소한 10%는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안전을 취하기 때문에 이 최소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최소 수익률이 이렇게 더 큰 쪽에다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을 하향 평기해가지고 최소 수익률을 비교해서 더 큰 쪽에다 투자한다. 이게 이제 바로 보수 예측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수는 안전을 취하는 것이다. 자, 위험 조정률 조정 방법은 뭡니까? 위험 조정률을 조정하는 것이죠. 위험 조정률이 뭐죠? 요구 수익률이었죠. 요거 위험 조정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 대안이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고요. 수익률 변동이 큰 투자 대안이다. 그러면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은요. 민감도 분석. 민감도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년가나 수익률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수익률의 변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입 요소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자, 자재비 또 인건비 또는 이자율 이런 것들의 변동이 자재비가 예를 들어서 10% 상승한다, 10% 오른다, 또 인건비가 10% 오른다, 또는 이자율이 10% 오른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수년가 변동이나 수익률 변동이 몇 %나 변하겠는가 이걸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민감도예요. 그럼 이제 자재비가 10% 변하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가 수익률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10% 오르면 이게 한 5%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금리가 10% 오르면 2% 정도 줄어든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라고 하면 뭐가 이 수익률의 변동이 뭐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냐면 자재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다.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해내면 결국 자재비가 변동하면 수익률 변동이 심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재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다면 자재를 미리 확보해 놓은 거죠. 공사 자재를 미리 확보해 둔다. 그러면 자재비가 오르더라도 미리 확보해 뒀으니까 수익률 변동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은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위험의 개념 그리고
위험과 수익의 관계, 그리고 수익률의 종류, 그리고 이제 위험을 어떻게 관리, 처리하느냐, 이런 쪽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